대한민국 국민 중 4천만 명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 명 중에서 4천만 명이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실비보험에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실비는 정말 다 가지고 있으시지만 이런 혜택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만 손해를 본다거나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 나만 못 누리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은 언제 누구에게나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은퇴 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대부분의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보험 하나 가입해두는 차원을 넘어서 의료비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비는 보장 범위가 넓고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우리 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에게 어떤 보험을 고민하더라도 실비만큼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여러 번의 큰 개편을 거치면서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변경되어 왔고 조만간 5세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구조와 보장 범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실비가 몇 세대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1세대와 2세대 초기에 실비는 실손보험을 재가입하지 않고 원래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15년 그리고 현재 4세대 실비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비율은 낮아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 보험이 좋다, 옛날 실비가 좋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4세대 실비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할 수가 있고 보험료가 할인도 될 수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된 실비가 좋다, 새로운 실비가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의료비 사용 패턴이나 연령, 직업,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세대의 구조가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세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장단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세대의 실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실비의 중요한 혜택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면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신데요. 상한제는 이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고액 진료가 반복되는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누적이 되면서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데 상한제는 그 누적 부담을 일정 수준에서 멈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다시 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고객님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셨고 입원 수술로 5천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다 보니 500만 원을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20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다시 돌려받고 전체 금액 중에서 200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B 고객님은 4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원 수술을 5천만 원을 사용했을 때로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급여로 사용하였다 하면 상한제가 20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A 고객님과 마찬가지로 상한제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제외하고 4,800만 원을 환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급여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4세대 실비는 비급여에 대해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맞게 순수하게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비급여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자기부담금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3,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병원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로 사용했는가 비급여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의 핵심은 연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급여 진료에 대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실비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비만 자체적으로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실비 청구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급여 부분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을 해줍니다. 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 환급을 통해서 작년 한 해 환급된 총액이 2조 7,920억이라고 합니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급여 부분으로 인해 실비에서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 발생했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2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은 추가 환급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내가 납부한 병원비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실비에서 추가로 돌려받아야 할 300만 원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실비에서도 둘 다 돈을 돌려받아서 오히려 내가 실제로 쓴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실비 청구 시에 자기 부담금이 기준액을 초과해서 발생하면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으실 예정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보험금을 책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의료비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의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특약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만 실제로는 이 상한제와 함께 움직일 때 의료비 보호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에게 실비를 설명할 때 단순히 보험료나 보상되는 퍼센트만 보지는 마시고 상한제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구조를 함께 이해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면 고액 진료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금 청구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다녀와서 청구할 게 있는데 깜빡하고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치료를 받으셨지만 내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것도 청구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돼서 청구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3년 안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청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또는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병원을 다녀오실 때마다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는 병원비를 청구할 때마다 그 이력이 모두 보험사 공용 데이터베이스, 즉 통합 조회 시스템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나중에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감기나 장염처럼 아주 흔한 질환이 발생을 하시거나 가벼운 도수치료 아니면 단순 타박상 같은 이런 작은 병원비에도 계속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의료 이용이 잦은 사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부담보가 붙거나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할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특정 특약이 아예 가입 거절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3년 전에 무릎이 살짝 아파서 MRI를 한번 찍고 주사를 한번 맞은 고객이 있으셨습니다. 실비 청구만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무릎 부위는 전체 부담보로 잡아버린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3년 전에 도수 치료를 5번 정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는 멀쩡하게 잘 지내셨고요. 그런데 다 청구를 했었다 보니까 추후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 허리에 대한 부담부가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1년 이내에 재검사를 한 적이 있으시거나 5년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 그리고 암, 뇌, 심장 같은 중대한 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은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3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MRI를 찍고 1회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알릴 의무사항에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 가입 시에는 부담부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를 5회 받으신 분도 사실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이력이 남아버리게 되신 거죠. 만약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런 걸 절대 악용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청구를 안 하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고지사항에 해당이 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청구도 안 하고 고지도 안 하고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 하는 고지는 청구를 했나 안 했나의 기준이 아니라 병원을 다녀오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일을 겪으셨다면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잘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병원에 다녀와서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 알리르무 사항을 고려해서 청구를 3년 이내로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보험 가입 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잘 준비해 두셔서 나는 더 이상 가입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바로바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많이들 모르시는 실비의 2가지 숨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실비에는 숨겨진 혜택들이 더 많이 있으니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 주변 분들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영상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